오늘 강연은 불확실성 시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6가지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그리고 또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또 자주 보이는 얼굴인데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경제 칼럼 쓰고 있고 또 책 쓰고 있고 또 작가로서 유튜브 강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노후 준비. 그러니까 나는 노후 준비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2030 때부터 노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2030 때는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개인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가입해도 사실 세액공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30 때는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좀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제 좀 뭔가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40대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한테 너무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50대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조금 노후 준비를 하죠. 오늘은 이 노후 준비의 어떤 전략이라 그러니까 전략? 어떤 방법? 이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방향은 이겁니다. 자녀와의 경제 문제를 선긋기를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노후 준비인데 왜 자녀 문제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퇴직을 하잖아요.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근데 대부분 노후 준비가 어디서 망가지냐면 자녀 결혼 준비 시키다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녀는 저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존형 자녀, 독립형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독립형 자녀. 로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의존형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야, 너 뭐 이거 필요한 거 없어? 이거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의존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스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펙이 직업, 연봉, 학벌, 외모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스펙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야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그냥 빚을 내서라도 유학이라도 보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와의 경제 문제 선긋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들어갈 때 등록금, 입학금은 내준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은 성인이 된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설사 내가 여유가 있어서 등록금을 대주더라도 처음엔 안 해준다고 했다가 대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해주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독립형 인간으로 키우고 싶다면 제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자녀와의 경제 문제의 선긋기를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해라. 뭐든지 다 해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둘째는 우리가 노후 준비의 방향. 노후 준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1년 전에 1억 원어치 사놨으면 노후 준비 됐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오래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노후 준비가 없거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소득이 적더라도 완전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저속 은퇴. 자, 제가 지금 제 책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4월 15일 날 나온 책인데 따끈따끈한 신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식었네. 아직 따끈따끈하진 않아요. 이제 한 2달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저속 은퇴 프로젝트거든요. 저속 은퇴 프로젝트가 뭐냐? 나는 파이어족으로 빨리 그 일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일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은퇴를 하고 완전 은퇴를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은퇴하면 3가지 고민이 있대요. 뭘 것 같아요? 3가지 고민.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돈 있잖아. 건강 있잖아. 외로움? 지금 회사 가면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모임 10개 하고 카톡에 막 1000명이 있고 외로울 새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완전 은퇴를 하잖아요. 돈, 건강, 외로움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를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는 순간 상당히 인생이 피폐해져. 그게 진짜일까? 나 그렇게 일을 벗어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퇴직하시고 이게 맨날 노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출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야,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왜 일을 하고 싶어? 결국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워킹이라는 거를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빼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행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워킹을 빼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60세에 만약에 정년퇴직했다. 그러면 70세나 75세까지는 5일 근무 2일 휴식이 아니라 3일 근무 4일 휴식 어때요? 아니면 2일 근무 5일 휴식. 괜찮다.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냐면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봐야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을 하고 있어. 근데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는 분은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좀 뻣뻣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일요일 날 저녁에 막 가슴이 뛰어요. 이해가 됩니까? 내일 또 나가갖고 일할 생각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거기에 트롯 가수로 데뷔한 부부가 나왔거든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막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한 달에 얼마 버시냐 그랬더니 400만 원. 부부가 400만 원. 와, 괜찮다. 트롯 가수, 뭐 노인 복지회관 가고 뭐 실버 센터 가서 노래 교실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달에 40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 의상값이 250. 그럼 한 달에 150 버는 거잖아. 아, 그걸 왜 하고 있어? 우리 같으면 그걸 왜 하고 있어? 그러는데 이분들이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래. 왜? 이분들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 선생님. 교편을 35년간 잡았는데 제자들이 그랬대요. 아니 선생님 퇴직하고 트롯 가수요? 아니 선생님 품위가 있지. 어디 가서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된다. 이분들 사학연금에서 450 나와요. 월세로 한 200 들어와요. 그래도 150만 원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15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0을 버는 동안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분들이 행복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안 했었으면 어디 가서 150을 썼겠죠. 어디 가서 150을 썼을 시간에 나는 어디 가서 150을 벌면서 막 일주일이 행복해서 죽는 거야. 이 수학 선생님이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이 트롯 가수를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60세 딱 됐다고 그냥 바로 은퇴해버리면은 어떤 분이 뭐 재벌 아니고서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1년 전에 하이닉스에 1억 넣어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속 은퇴라는 게 참 개념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소득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퇴직했더니 뭐 어디서 막 스카우트 해갖고.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고 퇴직을 하고 나면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준비를 해라, 설계를 해라. 자, 세 번째.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노후 생활비를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노후 준비?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막연하냐면 몰라. 그냥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로 정한 사람이 공부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점수 나오는 대로 가면 되지. 이게 누가 공부를 정확하게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머릿속으로 잘 계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순생활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순생활비. 순생활비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불순물을 뺀 생활비가 순생활비예요. 불순물이라는 게 뭐냐? 노후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생활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 있죠. 모임이 10개다. 너무 광범위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 나중에 안 들어갈 겁니다. 대출이자. 대출이자 나중에 완전 은퇴하기 전에는 대출 갚아야 돼요. 이자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여러분 자녀가 아직도 교육비 들어가는데 은퇴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지금 한 달 생활비 있죠? 자, 그 생활비에서 대출이자 빼세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빼세요. 그럼 확 줄죠? 와, 다행이다. 요게 순생활비예요. 순생활비. 자, 그래서 줄어서 좀 다행인데 노후 생활비는 그 순생활비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갑자기 순생활비가 확 줄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곱하기 2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완전 은퇴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회사 가죠 지금. 그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놀잖아. 그때 쓴 생활비야 지금 생활비가. 근데 완전 은퇴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러니까 회사에 감사하세요. 회사는 여러분 지금 돈 못 쓰게 지금 여러분을 붙잡아 매고 있는 거야. 막 자꾸 일을 시키고 막 수명 업무에 막 시달렸다 이러죠. 막 영혼을 갈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영혼을 갈아넣게 내 시간을 뺏어주는 덕분에 내가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5일간 근무하고 2일 여가 생활하면서 쓴 생활비가 7일 여가 생활하는 생활비랑 같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노후에도 지금 들어가는 생활비가 그대로 들어간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완전 은퇴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있어. 뭐야? 첫 번째, 공적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인지 빨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민연금 공단 들어가서 그죠? 나이스 들어가서 또 이런 거 들어가서 빨리 조회를 해보세요. 그럼 현재 가치로 나와요. 얼마? 200. 와, 다행이다. 내가 지금 계산해 봤더니 노후 생활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데 딱 국민연금 들어가 봤더니 200만 원 나온대. 그거 요즘 국민연금 시비 거는 사람 없더라고. 또 요즘은 요즘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지 뭐 고갈이 되네, 뭐 어쩌네, 뭐 안 돌려준다는 둥, 뭐 폰지 사기라는 둥 이러더니 요즘은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 얘기가. 하여튼 2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300 남는 거야. 자, 퇴직연금 있는 분들 있죠. 퇴직연금 회사 어떻게 확인하냐? 인사팀에 메일을 보내든지. 인사팀에 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근데 인사팀에 메일 보내면 여러분 퇴직하는 줄 알아. 그 다음날 자리 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지금 소득과 앞으로 상승할 소득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대략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예상 금액 뽑아봤더니 퇴직연금이 100만 원 나온대. 오, 다행이다. 내가 지금 한 500만 원 생활비가 지금 현재 가치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퇴직할 때 국민연금에서 200 나오고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나온다. 그럼 이제 얼마 부족하냐면 200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 그 동탄에 오피스텔 같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월세 받는 거 없다고? 그러면 뺄 게 없는데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빼고 뭐 배당주에 투자해서 한 달에 그냥 배당으로 한 100만 원 받잖아.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걸 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쫙 빼고 나면은 그래도 남는 금액이 딱 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해 놓은 게 노후 준비해 놓은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밖에 없네. 회사 오래 다니는 방법밖에 없네. 그러면은 300만 원 내가 아까 준비한 노후 생활비에서 300 빼고 나면 200이 남죠. 그 200이 여러분의 부족한 노후 생활비인 거예요. 그럼 부족한 노후 생활비라는 걸 눈으로 봐야 내가 퇴직하려면 한 10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한 달에 부족한 노후 생활비가 200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뭐 이렇게 행동에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0이라는 부족분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유성 매직으로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해외여행 가려고 하다가 그냥 올해는 국내 여행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노후 생활비 계산하고 노후 생활비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가지 한 거예요. 지금. 그죠? 3가지 했죠? 자, 첫 번째 자녀와의 경제 문제 선 긋고 아이를 강하게 키우세요. 학원 보내달라고 쪼를 때까지 보내주지 마세요. 3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선심 쓰는 썩 보내줘야 되는데 가기도 싫어하는 걸 막 꼬셔가지고 야, 너 학원 안 다닐래? 이러고 보내면은 걔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걔가 커가지고 뭐 엄마한테 이 집은 놔줄 거 아니야? 뭐 이딴 얘기 한다고. 그런 애를 키워봐야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 의존형 인간인데. 그런 애가 이제 나중에 캥거루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즘 새로운 직업 있잖아. 전업자녀. 너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자식. 이게 참 우픈 얘기다 진짜.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게 대한민국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자, 4번째. 오늘 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작가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노후 준비 뭐 재테크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다. 최근에 진짜 궁금한 거는 아무리 뭐 다른 얘기를 해봐야 삼전 하이닉스 얘기를 해라.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 그죠?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이닉스 뭐 웬만하면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미만대에 샀다가 아니고서는 한 250, 60에 샀다.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250, 60에 샀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포모가 있다는 거야. 포모로 투자한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포모를 없애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포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냐? 230 위에서 샀으면 다 포모가 있는 거지. 그죠? 삼성전자는 한 26, 7만 원 이상에서 샀으면 다 포모가 있는 거죠. 포모 있어도 좋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간다면 나는 좋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 4번째는 투자의 포모를 극복하라인데, 자, 최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집단 공포감에 시대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1년 만에 한 700% 올랐고 하이닉스는 한 1300% 올랐어요. 와, 비트코인은 1년 만에 31%가 떨어졌는데. 그죠? 이 자산 간에 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야, 내가 1년 전에 삼성전자 1억 넣어놨으면 지금 7억이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야, 내가 1년 전에 얘기했지. 하이닉스 괜찮을 거라고. 내가 1년 전에 1억
하이닉스 넣어놨으면 지금 13억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 왜? 예, 김경필 작가의 1억 모으기를 열심히 들으면서 1억 모은 사람이 지금 많아. 그러니까 1억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에라이 그러겠는데 실제 1억이 있어요. 있으니까 나도 그런 얘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1억이 있는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2026년을 와서 딱 보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한 종목에 넣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ETF도 아니고 무슨 펀드도 아닌데 한 종목에다 넣는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억 넣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1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1억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여유자금 1억이 있는 거. 1억과 여유자금 1억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금의 볼륨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있었을 거야. 1억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10% 그냥 1,000만 원 하이닉스 사볼까? 이런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원금의 볼륨이 키워야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지난주 말고 지난주는 진짜 참 한국의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에 이런 월요일 날 9천 뚫고 만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10% 떨어졌어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그날 13% 떨어져. 하루에. 이게 미쳤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10% 회복.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떨어져. 이런 장세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혹시 빨간불 계속 들어와갖고 초조해갖고 한 주 사신 분 있죠. 근데 내가 딱 샀는데 3일째에 확 떨어져. 어떻게 내가 사니까 떨어지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있죠. 이게 포모예요. 왜 포모냐면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고 그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떨어지잖아. 그럼 속상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각이 주식을 상추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추가 뭐야? 심으면 그냥 한 뭐 일주일 만에 따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은 상추가 아니라 인삼입니다. 인삼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몇 년 기다려야 돼? 한 5, 6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오늘 인삼 씨앗을 심었어. 근데 인삼 가격이 떨어져. 그게 기분 나쁠 일이야? 내가 5년, 6년 있다가 수확을 해서 이걸 정관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 생각을 하는. 그 제가 왜 포모를 가지면 사고를 친다 그러냐면 포모를 갖고 사고를 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를 22만 원에 7천만 원을 산 사람이 있었어. 공무원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야, 그럼 성공했네. 성공했네가 아니야. 22만 원에 샀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란 전쟁이 터져갖고 22%가 빠졌어. 그럼 뭐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왔으니까 뭐 빠지든지 말든지 붙잡고 버텼으면 지금 37만 원까지 갔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회계를 하고 다 팔았어. 1,400만 원을 날린 거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36, 7만 원까지 갔고 지금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33만 원이니까 그때 22만 원, 7천만 원 샀으면 지금 얼마야? 지금 몇천만 원 벌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게 언제까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막 불안하니까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사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7천만 원 한꺼번에 사냐 그랬더니 나 빼놓고 30만 원 갈까? 그게 포모예요. 지금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나 빼놓고 내가 22만 원에 100만 원어치만 사고 1,000만 원어치만 샀다가 그 다음에 살라 그럴 때 25, 30 넘어가면 나 많이 못 사잖아. 이게 포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모가 있으면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있어서 포모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포모 없앨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막 그냥 주변에서 막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사가지고 막 돈을 몇백 % 벌었다 그러면 막 내가 막 속이 쓰리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주의 55%가 10주 미만입니다. 됐죠? 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죠? 큰 의미가 없어. 포모를 없애라가 네 번째예요.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죠? 다섯째는 말이죠.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라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금액보다 노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노후 생활비 계산하면서 파이프라인 몇 개인지 확인했죠. 여러분 노후에 돈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몇 개야? 수도꼭지가 몇 개야? 파이프라인 몇 개야? 아까 딱 봤더니 국민연금 파이프라인 하나 있고 퇴직연금 파이프라인 하나 있고 동탄에 오피스텔 안 사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두 개에서 막 한 6, 700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잖아. 금액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에는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파트 있다. 그럼 뭐 뜯어먹을 거예요? 어떻게? 주택연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아파트도 완전 은퇴할 때까지 대출을 다 갚아야 주택연금 할 수가 있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국민연금 파이프라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퇴직연금 파이프라인 있는데 집을 퇴직할 때까지 다 대출 갚아갖고 주택연금에다. 그럼 주택연금 또 나오는 거지. 파이프라인 3개 됐죠?
근데 여러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카페에서 탁 커피를 내려.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난 너무 기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것도 보고, 그래, 바리스타 괜찮네. 여러분이 60, 70대 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갖고 딱 이렇게 커피 내리고 있으면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다. 여러분 얼굴 보고 나가. 좀 슬프지만, 제가 봤을 땐 무슨 얘기냐? 그냥 막연한 거 하지 말라고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는 둥, 뭐 지게차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뭘 한다는 둥, 바리스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계형 경제활동의 연장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바리스타 자격증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말리십니까? 얼굴이 조지 쿨룬이다 그러면 되지. 다 이렇게 내리면 카페 손님 들어. 근데 요즘 카페들이 나이 든 사람 바리스타 안 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젊은 우리 그죠? 친구들이 있어야 그나마 손님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과 떨어져 있는 이렇게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 쫓지 말고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얘기해라. 7개 모으는 거를 여러분 목표로 하세요. 파이프라인 7개. 자, 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배당주, 또 뭐 있어? 오피스텔. 오피스텔 안 사놨어? 오피스텔 안 사놨으면 하여튼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또 뭐 아르바이트. 뭐 어떻게든 하여튼 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7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거고. 그죠? 그래서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의 가지수를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5가지를 했잖아요. 5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6번째가 중요해요. 삼전 하이닉스 얘기하다가 아까 말았는데 삼전 하이닉스가 왜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여러분 알고 있죠? 작년에 삼성전자는 이익이 43조였습니다. 하이닉스는 47조. 어떻게 된 거야? 하이닉스가 이겼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럼 두 회사가 합치면 이익이 얼마냐면 작년에 90조예요. 90. 근데 지금 올해 500조가 예상이 돼요. 삼전 300조, 하이닉스 200조. 몇 퍼센트씩 성장한 거냐면 영업이익으로 삼성전자는 690, 하이닉스는 450% 성장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거예요. 확정은 아닌데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27년도에 영업이익 예상치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긴 한데 지금 2개 기업이 올해 500조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500조를 번다는 거잖아. 근데 이 500조라는 게 너무 감이 우리가 한 2, 30억만 넘어가면 돈이 감각이 없잖아. 얼마나 큰 돈인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요. 아무리 삼전하이닉스가 잘 나가도 그냥 1개 기업 2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GDP가 2,300조거든. 근데 2개 회사가 500조를 버는 거야. 대단한 거죠. 내년에는 얼마 벌 걸로 예상되느냐? 내년에 500조보다 더 버는데 한 750조.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 90조에서 500조로 5배가 늘어. 500%가 늘어났지. 근데 내년에는 50% 늘어나. 그러면 시장이 실망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90조에서 500조 돼서 와! 이랬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또 500%가 아니라 50%. 대단하긴 한데 뭔가 성장세는 조금 확연히 줄어드는 모양새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이거를 주가에 반영한다 그러면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왜 실망이냐? 지금 500조가 유지되면서 거기서 또 성장을 하니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뭐야 올해는 500% 성장하더니 내년은 꼴랑 50% 성장하냐? 이러면 또 싫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이제 들여다봤겠지만 뭐 30, 한 3만 원, 4만 원에서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뭐 240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200 오늘 조금 회복했던데 260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 이게 이제 뭐냐면 2027년 실적까지 반영은 다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더 뚫고 갈 거냐는 28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럼 28년도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28년 거까지 주문을 받지는 않았거든. 그럼 이제부터는 삼정과 하이닉스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거야. GPU에 이 고성능 반도체인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GPU는 또 그럼 누가 사주냐? GPU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우리가 흔히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사주는 거죠. 뭐 구글, 아마존, 메타, 뭐 오라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사주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과연 28년도에도 이런 AI 인프라 구축에 돈을 때려 박을 정도로 돈을 많이 쏟아부을 돈을 벌고 있느냐?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 사줄 거고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하는 순간 엔비디아는 삼전 하이닉스의 HBM을 주문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전 하이닉스의 실적을 걱정하지 말고 이 하이퍼스케일러 5개 기업이 이 캐펙스라고 그러죠.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생기느냐를 보는 거에 관찰을. 그게 결국 생태계예요. 그러면 그 28년까지는 모르겠고 연말까지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우리가 EPS라고 하는 거 있죠.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될 거냐를 예측을 해보면 요건 답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00조 정도 버니까 삼성전자가 300조 벌고 하이닉스가 200조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하이닉스는 주식 숫자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8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요. 7억 3천만 주인가밖에 안 돼. 근데 삼성전자는 68억 주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200조 나누기 7억 3천만 주, 그 다음에 300조 나누기 68억 주 해갖고 일단 계산을 해보면 대략 올해 연말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은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예상해. 한 주가 한 1년에 3만 5천 원 정도 번다. 하이닉스는 한 2만 원 정도 번다.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의 주가는 몇 배가 정상이죠? 뭐 정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대충 몇 배 정도 되냐면 지난 20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냐를 우리가 P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PER은 역사적으로 20년간 두 회사의 퍼는 11배에서 12배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평균을 적용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3만 5천 원에 11배면 얼마야? 38만 원이네. 그러니까 연말 되면 38만 원이 평균선에서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22만 원에 11배면 얼마야? 22만 원에 11배면 한 240, 50이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가격이 된다가 아니라 거기를 평균점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의 펄을 적용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0, 33만 원 간다는 거는 조금 더 미래를 더 반영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미래를 빠르게 반영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삼성전자 한 36, 7만 원, 하이닉스 200, 한 4, 50만 원 보다는 위에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대충 정리가 되죠, 이제? 자, 그러나 말씀드렸던 1년 동안에 1년 전에 내가 1억 원어치를 안 사놓은 게 철천지 한이다. 그 사람들은 막 열 몇 배 먹었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27년도의 성과를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0조 벌던 기업이 갑자기 5천조 버는 영업 이런 거가 되지 않는 한은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막 10배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몇십 %만 먹어도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럼 계속 반도체 사팔사팔 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난 진짜 투자를 해가지고 막 몇 배 먹고 10배 먹겠다 이런 거는 반도체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렵고 뭐 굳이 그런 걸 원하신다면 뭐 지금은 좀 주가가 조금 별로지만 뭐 전력망, 소형 원전, 그죠? 그런 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바이오, AI를 통한 바이오, 뭐 로봇, 뭐 이런 애들이 뭐 만약에 그 중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는 그렇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직장인의 한계가 뭐냐? 일시금으로 못 한다는 거야. 일시금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냥 한 방에 한 종목에 때려 넣을 수 있어. 이게 어렵지. 마음과 굴뚝인데 사실 불안하잖아. 왜? 여유자금이 아니니까. 여유자금이라는 게 어떤 게 여유자금이냐면 여러분 중에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유자금은 이거예요. 5년 동안 죽었다 깨나도 쓸 데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돈. 그런 돈이 없네. 내년에 이사 가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막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중에 5년 동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쓸 데가 없네? 이런 돈.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 직장인들의 한계가 적립식 투자잖아. 적립식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연구해보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있죠? 여러분 나스닥 좋아하죠? 나스닥 3년 동안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지난 3년간? 103% 올라요. 103%. 옛날에 나스닥이 3년 동안 103%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와 막 이렇게 부러워했어. 근데 요즘 어디 가가지고 야 나스닥이 3년 동안 103% 올랐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만? 장난하냐? 한국 사람만 그래.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103%. 근데 적립식으로 하잖아요. 수익률이 47%로 반토막밖에. 반토막도 안 되는 거지. S&P 500 지난 3년간 78.8%가 올랐어. 적립식으로 했다. 39%.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립식은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직장인이 그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지난 3년간 310%가. 와. 근데 적립식으로 해도 255%. 아니 이게 나스닥과 S&P 500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코스피는. 왜 그러냐? 나스닥과 S&P 500은 기간 수익률에 그 같은 기간 적립식으로 하잖아요. 수익률이 반토막인데 왜 코스피는 3년 동안 310% 올랐는데 적립식으로 해도 255%나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나스닥은 어떻게 올랐느냐? 3년 동안 이렇게 올랐어. 투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냥 사면 오르고 3년 동안 해피했겠지 아주 그냥. 야 이게 뭐 너무 재밌는 거야 투자가.
고난이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 없었지. S&P 500. 나스닥보다는 조금 수익률 떨어지지만 어쨌든 3년 동안 투자하면서 기분 어땠겠어요? 100만 원씩 매달 사는데 매달 살 때마다 올라. 야, 이거 뭐 고난이 있었어? 고통이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코스피 한 사람 어때? 지난 3년부터 코스피에다 100만 원씩 있는 사람. 2년 동안 안 올라. 와, 미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1년에 다 오른 거예요. 그럼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심하게 있었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도 투자도 고통을 통과해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인생 고통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인생이 막 힘들어 막. 이게 정상이야. 그래야 먹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그냥 어때? 뭐 괜찮은데 뭐 나 지금 뭐 월급은 적지만 에이, 혼자 살기에 그냥 이 정도 월급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미래에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 먹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인생이든 투자든 기쁨이 고난에 비례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인생에 빌런이 등장해요 요즘?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아, 난 빌런, 내 주변에 빌런 없다고. 여러분이 빌런이야. 내 인생이나 내 투자에서 힘든 구간을 통과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계속 사는데 안 올라. 와, 씨, 미치겠다. 안 오른다는 게 축복이야. 왜 안 오른다는 건 싸게 산다는 거잖아. 싸게 사는 기간이 쌓여서 저가 매수가 쌓여서 한꺼번에 오르니까 코스피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스닥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 뭐 먹을 거 있었어요? 아, 물론 먹었지. 먹었는데 코스피에 비하면 꽝이잖아. 왜 꽝이냐? 3년 내내 즐겁게 투자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삼전하이닉스를 보면서 막 빨간불 연속 3일 들어오면 막 지금 하나 더 사야 되나? 그러면 안 돼. 파란불 시원하게 들어오는 날 살 거면 그런 날 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가 매수의 자기 원칙을 수립을 해라. 전월보다 떨어진 달에 50% 더 사고 전월보다 2% 떨어지면 전월보다 100% 더 사세요. 빨간불 들어오는 날 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막 빨간불 들어오면 막 사고 싶어서 미치고 파란불 들어오면 야 지금이라도 그냥 팔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자, 내가 하나 샀는데 올라. 아싸. 아싸가 아니야. 내가 샀는데 바로 오르면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비싸게 사야 돼요. 여러분 살 게 많아요? 산 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살 게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사는데 계속 안 올라. 아 진짜 미치겠다. 그게 정상이다. 샀는데 계속 오른다. 좋아할 일이 아니야. 한꺼번에 호박씨 까서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산시장에서 내가 막 파란 빨간불 들어오는 날 마치 막 내가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 그 2호선 그 열차가 지하철이 지나갔어. 뭘 걱정을 해. 좀 서 있으면 또 오는데. 순환선이야 순환선. 계속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퇴근길에 지하철에 또 버스에서 집에서 들으신 여러분 이 6가지 원칙을 딱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이거대로 가면 안 흔들리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후 준비. 사실 뭐 30, 40대도 노후 준비하는 게 지금 여러분 재테크하는 목적이고 저축 투자하는 목적이니까 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으로 넘어간 분들은 또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평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일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 그렇게 일상을 미워하지 마시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요즘 세상에 좀 안 힘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뭐 솔직히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여정 중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언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기쁨은 고통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통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 고통이 지나면 더 큰 열매가 온다 라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퇴근길에 여러분과 뵙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